보안을 좀 지키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방위사업 중에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K9 자주포, K2 전차, KF-22 전투기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 요청을 해주는 국가들이 많았다. 이번 서울에어쇼에서 저는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려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제 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6종 이상의 신무기가 KF-21에 장착된다고 이번 에어쇼에서 발표가 되었고, 지금 제가 말하는 6종의 우장은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이미 자금이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주로 한국 방산의 소식을 이제 해외에 알리는 역할, 영문 기사를 작성하다가 올해부터는 K방산에 투자라는 K방산 투자 안내서와 방위사업 입문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출판을 해서 독자들한테 선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덱스 2025에 가셔서 직접 취재를 다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덱스 2025에서 주목해서 봤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질문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덱스가 이번 주에서는 이제 성남공항에서 열린 에어쇼 비행시범 기간과 킨텍스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도합 일주일 된 기간 동안에 제 스마트워치를 확인해 보니까 한 11만 번 정도 걸었더라고요. 미팅을 한 15번 정도 했고, 기사는 이제 6개에서 8개 정도 썼는데, 그건 이제 외국에 우리 K방산 소식을 새로 알리는데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닌 이유들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기업들이 내놓은 신제품과 그 다음 성과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성과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의 해외 고객들이 관심을 매우 크게 표명한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카이, LRG, 하나 등 대형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무기체계, 새로운 장비들을 선보여가지고 프로모션을 아주 강하게 했고, 이게 좀 속보가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 역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아덱스 기간 중에 많은 해외 유명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방위사업체를 방문해가지고 협업 논의를 하거나 MOU를 맺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 좀 너무 허풍하네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아덱스 기간 동안에 약 40억 불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매 계약 맺어졌다 요건 사실 아니고요. 계약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어떤 해외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사가는지 의향을 표시하겠다. 우리는 잘하면 요 정도 사갈 수 있습니다. 요런 걸 종합해 보니까 하나로 이제 5조 원이 넘는 요런 금액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당장 우리 K방산이 이제 갑자기 더 폭발하는 것인가? 이 결과는 이제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내년부터 서서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스록 그루만,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3대 방산업체 안에 듭니다. 특히 이제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대공 방어 시스템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규모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인데, 이번 아덱스 기간 동안에 LIG 넥스원, 한화, 그 다음에 슈니드라는 한국의 방산업체 3군데와 동시에 MOU를 맺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큰일인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MOU라는 건 약간 앞으로 잘 해봅시다, 악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계약서에 뭘 쓸까요? 요거의 전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그냥 악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스록 그룹만이 한국의 대형 방위사업체 그리고 중견기업과 동시에 3개의 MOU를 맺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스록 그룹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IBCS라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골든돔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만든다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막. 노스록 그룹만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를 할 때 골든돔의 기술 외에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의 미국 동맹국들한테 대공 방어 시스템을 지금 이제 수출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IBCS라는 건데, 이건 약간 무기 하나, 탱크, 미사일 하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서버로 구축된 시스템 같은 거예요. 미사일 방어 우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중앙 서버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각 미사일 방어 부대들한테 적절한 표적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인프라 같은 건데, 이번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 휴니드랑 맺은 거는 이 세 회사랑 다 IBCS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내수, 그러니까 이 노스록 그룹만이 IBCS의 한국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의 그
친한 나라죠. 폴란드한테 이 수출이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에 팔기 위해서 일단 MOU를 맺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LIG 넥슨과 하나의 미사일 제품,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 같은 게 지금 해외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LIG 넥슨과 하나가 수출한 미사일들이 이 IBCS에 통합된다. 그러니까 해외 공격 중에서 우리나라 K방산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한테 같이 세일즈를 해보자. 이런 수출과 수입 동시에의 의미가 담긴 이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의 방위사업과 그다음 미국의 방위사업이 이게 협력하게 되는 아주 상징적이고 큰 사건입니다. 보통 MOU에서 상징적이고 큰 사건이라 하면 사실 과장하는 건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워낙 특이해서 그랬어요. 더군다나 LIG 넥슨과 하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나라의 그 대공 방어 시스템 그 인프라 구축할 때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회사가 같은 파트너를 했다, 같은 배를 탔다. 이거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과 AI, 새로운 신무기 체계들이 대형 방산회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스타트업까지 이렇게 선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회사들에 대해서 보도,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크고 사실 크기가 무기가 크면 멋있기 때문에 보도는 많이 하는데, 요거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신제품,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에어쇼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 프로모션을 할 거거든요. 서울 에어쇼에서 첫 공개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익히 다 알려지고 보도가 많이 된 부분 중에서 꼽을 만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AF150. 요거는 사실 KF-21보다 훨씬 작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필같이 생긴 무인 비행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데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비행하는 최초의 제트 엔진 무인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죠. 기존에 우리나라 무인기들이 몇 개 있었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 FA-50이라든가 KF-21을 만들었는데 드론은 솔직히 좀 수출이 잘 되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AI로 가동되는 제트 엔진 무인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비행시키고 이게 상당한 완성도를 좀 자랑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율 비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거 약간 장난과 같은 무기다. 하지만 사실은 미래 전쟁을 지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LIG 넥슨과 니어스랩이라고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내용이 저는 또 인상 깊었는데, 원래 LIG 넥슨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공 무기 체계 강자로 천공 미사일을 수출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니어스랩이라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회사가 좀 오래됐는데 특이하게 드론 관련, 인공지능 드론 관련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드론에 인공지능을 넣는 그 연구를 좀 하다가 두 회사가 협업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미사일 방어를 넘어서서 드론을 방어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 하드킬 드론에 대해 가지고 LIG 넥슨과 이 니어스랩이 손잡고 이제 드론 방어 체계까지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한국판 골든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만든다는 골든돔은 원래 미국은 MD라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드론까지 방어하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방어한 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된 건데, 우리나라도 LIG 넥슨과 이제 니어스랩이 협업하면서 드론 방어 시스템에도 결국 이제 구축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파블로 항공 같은 경우에는 AI 드론, 그 다음에 AI 킬 웹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버 같은 거예요. 전쟁의 우버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터졌을 때 지휘관한테 빠르게 지휘 결심을 내주고 적한테 최대한의 타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 있는 뭐 K9이 몇 문이고 부대가 몇 문이고 저기 자산이 얼마 있고 이거를 3차원 지도에다 쫙 뿌린 다음에 의사결정 판단을 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지휘 통제 결심 시스템,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눈에 안 보이고 일종의 프로그램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주목이 잘 안 됩니다만, 사실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없고가 미래전에서는 아무리 좋은 탱크,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가져도 지고 이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적의 결정과 의사결정으로 이제 적을 얼마나 잘 공격시킬 수 있는지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는 거랑 사람이 판단하는 거랑 이게 사실 속도, 시간, 정확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것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드론, 이런 신무기 체계에 대한 소개를 좀 같이 할 건데, 사실 또 좀 고민이 있어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고 멋있는 무기를 말하고 싶은데 드론이 사실 멋있진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돈이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도 챗GPT 많이 쓰지만 그거를 그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걸 좀 전달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 64조 원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현지에선 수출 상담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돌았었나요? 수출 상담이라는 게 이제 당장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번다. 요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답답해 하십니다. 방사는 왜 이렇게 느리냐. 개발하는데 10년, 세이지하는데 10년, 운영하는데 30년 걸립니다. 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낸다라는 거는 초스피드로 끝낸다. 이런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K방산이 납기가 빠르다. 어떻게 탱크를 1년 안에 납부할 수 있어? 이런데 냉장고를 1년 안에 준다고 하면 늦는 거잖아요. 요게 차이가 있다. 요걸 약간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대부분에서 MOU가 체결되고 실제 구매 계약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구매 계약이 있긴 있었는데 비공개를 요청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무기 계약의 경우에 오픈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계약은 끝나고 나서 하자거나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해도 나중에 공개를 하자. 이런 비공개 계약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계약들은 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수출할 때 들어가고요. 이거 외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노스록 그루만과 한국 방산기업과의 MOU, 그 다음에 카이가 진행했던 MOU들 중에서는 이제 협력, 그 다음에 무기 인티, 공동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MOU들도 MOU 장사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구매 의향서, 구매 계약까지 넘어가는 이 3단계 중에 1단계를 통과했다. 요것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획득 계약한 거는 이제 있긴 있는데 아덱스 행사장에서 한 게 아니라 에스토니아 전 국방부와 이제 한국 국방부 사이에 K9 천무 획득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 간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럼 아덱스를 구경하러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오신 김에 이렇게 계약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건 이 K 방산 수출은 이제 에스토니아 수출권, 요게 공개된 거는 사실상 유일한데 요거 외에도 그 뒤에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NDA, 그러니까 이제 비밀 유지 각서를 이제 사인 받고 내용을 전달받은 것도 있고, 아직 이제 계약 내용이 알려지면 상대방 라이벌들한테 좀 알려지면 이제 좀 곤란하다 해서 NDA까지는 아니라도 기자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보안을 좀 지키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한국 방위사업 중에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요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요기에 대해서 정보 요청을 해주는 국가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에어쇼에서 보니까 잘 날아다니던데 우리가 이게 스펙을 어떻게 하고 가격 견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견적 문의 같은 것들이 우리 대형 방산무기 중에 3종 이상 나오고, 소형 방위사업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상장이 될 거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도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부품 관련해서 조만간 국방 부품 중에 능력 있는 부품,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부품 회사들이 해외 수출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회사들이 수출을 못했어요. 하더라도 이제 대형 방위사업체 카이, LIG, 한화, 로텔 이런 데에 같이 부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K방산이 유명해지고 한국 무기는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문의가 나오니까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좋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오래 걸리거나 비싼 부품을 한국의 국방 부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걸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게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한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비슷한 사례는 뭐냐면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kan장사지만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죠. 알짜로 유명합니다. 왜 알짜로 유명했냐면 K2 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K방산 무기체계의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움직임을 제어하는 이런 모터나 장비 같은 것들을 공급을 많이 해서 여기에 소문이 퍼져서 튀르키예 수출, 더한 단독 수출이 진행돼서 튀르키예 무기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계약들이 이미 공개됐거든요. 요런 비슷한 계약 사항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K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K방산 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저처럼 깊게 파고드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KF-21의 고난도 비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제가 사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칭찬이 너무 과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김민석 기자님 저 응원해 주신 건 좋은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개발자분들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멋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 KF21은 서울 에어쇼 전에 두 차례의 민간 공개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수평으로 지나가는 패스바이라 해가지고 기동을 안 하는 시범 혹은 기동을 하는데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회 비행을 할 때 아주 크게 돈다거나 뭐 천천히 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몇 번 있었다가 이번 서울 에어쇼에서 저는 깜짝 놀래서 진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밀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F-22 비행하니까 제가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려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왜 놓쳤냐? KF-22 지금 떴으니까 비행을 요렇게 하겠지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기동을 해서 제 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이륙부터가 기존의 비행 시간보다 달랐습니다. 활주로 해서 빠르게 단거리, 그러니까 활주로 절반도 안 채운 상태에서 풀파워로 이렇게 스로틀을 당긴 다음에 거의 수직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F-15라든가 F-22 같은 파워가 엄청나게 뛰어난 전투기가 자신들의 힘을 좀 자랑하는 에어쇼 시범 비행 중인데 KF-21 그걸 실제로 했기 때문에 전 KF-21의 그 높은 추력, 정확히 말하면 추력 대비 중량비예요. 이게 자동차랑도 비슷한데 가볍고 힘이 셀수록 빨리 나가고 가속이 좋습니다. KF-21은 이 점에서 엔진 자체는 그 탑건2에 나온 슈퍼호넷과 비슷한데 무게는 더 가벼워요. 힘이 똑같은데 가볍다는 건 당연히 가속이 빠른 거겠죠.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요거를 보여줬고 상승하고 선회 비행을 할 때도 퀵턴이라 해가지고 아주 짧은 선회 반경으로 고속으로 발행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대전에선 잘 쓰이지 않는데 옛날이라면 이 꼬리를 잡는 사람 그 전투기가 무조건 이깁니다. 짧게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뒤를 잡기 쉬워서 그런 고난이도 기동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970km에 따르는 초고속 비행, 그러니까 행사장 앞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자가 날아가고 이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고속 비행하는 것도 저는 이제 기존에 없던 시범이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안 생각하고 넘어가던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은 게 초저속 비행이었습니다. 이게 행사장 앞에 약간 그 관람객들한테 인사한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200km 미만의 속도로 천천히 기술을 들고 앞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 찍는 타임, 포토 타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속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의 시범이에요. 비행기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하, 너무 낮아지면 양력이 안 나와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비행할 때보다 이 고개를 들면서 가면 공기저항이 심해지니까 이게 기류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KF-21을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천천히 날아간다.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비행제를 한다는 것은 KF-21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진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KF-21이 이렇게 이제 기동성이 잘 되고 급기동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는 사실 그 운전면허 처음 따보신 분은 처음에 엄청 천천히 갔다 이제 속도를 점점 내잖아요. 익숙해지면 그거랑 똑같은데 2200K 비행시험을 통과해야지 KF-21의 개발이 완료됩니다. 지금 1500K 이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통과해서 이제 KF-21이 할 수 있는 70%의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은 비행심들 하면 이제 풀파워가 되는데 그럼 풀파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나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이 풀파워가 됐을 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농담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거의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전투기 F-22 그 다음에 러시아의 최신의 5세 전투기 수호이 57 이런 것보다는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상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천상계인 거고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F-35나 F-15K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와 동등 이상의 기동성을 보여줄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돌발 상황을 또 실제 그 에어쇼장에서 보고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치시는데 마지막 날에 KF-21이 비행 시험을 준비할 때 약간의 그 소프트웨어 에러 메시지가 떠서 이건 비행을 안 하겠다고 오늘은 KF-21이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려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개발자분들이 좀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그분들끼리 막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번 에어쇼에서는 복자형과 단자형 KF-21 두 대가 이게 행사장에 와가지고 단자형만 시험 비행을 하고 복자형은 지상에 전시를 했는데 단자형에 대해서 그 비행 시험을 하려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가지고 비행 시험을 중단하니까 지상 전시했던 KF-21 복자형을 활주로로 끌어온 다음에 뭐 전원 켜고 엔진 그 기름 좀 넣고 하니까 한 10분 15분 만에 바로 이렇게 해서 비행 시험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비행기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기는 성능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잘 사용하고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KF-21이 뭐 아직 그 올해 나온 것처럼 이제 항상 모든 기체가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다른 것들이 작동 가능하고 운용 가능했다는 점에서 저는 마치 KF-21이 실전 배치된 전투기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 에어쇼 저희 지상 전시용으로 해서 사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를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가서 장비를 점검하고 급유를 하고 하니까 바로 출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전투 준비 능력, 빠르게 적에게 대응하는 능력이 사실 이런 걸 실증을 하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 공개된 대기업들의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KF-21의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외신의 내비게이션 위크에도 썼는데 6종 이상의 신무기가 KF-21에 장착된다고 이번 에어쇼에서 발표가 되었고 이들 무기 대부분 이미 펀딩이 됐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승인받아서 그 항상 에어쇼 때 좀 비판적인 분들은 이 컨셉카를 표현한 것처럼 컨셉카가 실제 양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쓱쓱 그리고 모형만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6종의 무장은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이미 자금이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KF-21 무장이 6종류 더 늘어나는 게 드러난 거죠. 하나하나씩 살펴봐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 KF-21 카이부스의 모형은 HACM이라는 이제 처음 보던 모형이 그 KF-21 밑에 있었는데 요거는 톰속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판 킨잘인데 지상에 땅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항공기에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KF-21의 한 그 마 2.5에서 3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초음속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를 공습할 때 쓰는 킨자가 거의 성능이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군이 지대지 미사일로 운용 중인 KT-SSM이라는 미사일을 개조했었습니다. 여기 나왔고 그리고 SACM이 있습니다. SACM 역시 좀 개념 비슷합니다.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랑 LIG 넥슨이 서로 이제 자기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건데 덕티드 로켓이라는 신개념 로켓을 적용해서 300km 이상의 거리를 마 2.5 이상의 속도로 적의 함선 혹은 적의 중요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요거는 KF-21과 FA-50에 둘 다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이게 있으면 FA-50이나 KF-21이 적의 군함 같은 걸 공격할 수 있고 방어막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HACM과 SACM 이게 약자니까 계속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HACM은 좀 더 싼 저가형 그 다음 단순하게 비행하는 거라면 SACM은 적을 공격을 더 잘 회피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슨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개발 중인 2종의 신형 공대지 미사일도 공개됐는데 이 LIG 넥슨이 원래는 자체 연구를 잘 안 하는 회사였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했다가 이 K방산이 수출 성과가 좀 나오고 이 LIG 넥슨의 경영진에서 자체적인 R&D 역량을 강화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투자한 건데 먼저 이야기할 건 LMCM입니다. 이건 LIG 넥슨의 멀티모드 크루즈 미사일이란 건데 LIG 넥슨은 이미 천룡이랑 부르는 공대지 미사일 한국판 타우러스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소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000파운드 500kg의 중량을 가지고 사거리는 300km 이상의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게 그 RTX사 미국 주식 한 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대형 방위 사업체가 노르웨이 콩스버그라는 이제 그 방산회사랑 협력해서 JSM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현재 열심히 판고 있습니다. 그거에 완전히 경쟁할 수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스텔스 소형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거죠. 요것 역시 지상 표적과 대함 표적 동시에 공격 가능합니다.
LMSM 같은 경우에는 이 LMCM보다 더 작은 250파운드, 약 125kg의 소형 미사일인데 이건 미사일이보다는 인공지능 드론입니다. 미사일에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군직 운영이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KF-21이나 FA-50에 8발에서 12발 정도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쏘면 이 미사일들끼리 스스로 통신을 하고 스스로 이제 정보를 교환해요. 그런 다음에 적을 공격하는데 LIG 넥슨이 선보인 이 LMSM의 개념이 좀 신박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을 왜 도입했냐면 적을 발견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 제일 공격하고 치명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배를 공격한다 했을 때 LIG 넥슨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아마 달았을 건데 북한이 건조한 신형 구축함 최연함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제일 좋은 전투함인데 그게 사실 실제로 성능은 봐야 알겠지만 스펙상으로는 괜찮아요. 대공 미사일도 굉장히 많고 방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이 저한테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최연함의 표적 상대로 이 LMSM 미사일들이 여러 발 동시에 쏘면 이 미사일들끼리 서로 통신해서 어떤 미사일은 통신탑을 쏘고 어떤 미사일은 레이더 재밍을 맞고 어떤 미사일은 타격을 맡아서 미끼 미사일이 먼저 가가지고 이 최연함이 대공 미사일 발사하거나 주위를 분산시키면 전자전 미사일이 가서 최연함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두가 들어간 미사일이 타격을 해가지고 주요 부위 스크류라든가 레이더 지휘 통신부를 딱 집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으로 만든다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해서 최적의 공격값을 내는 이런 것들인데 요 두 개 다 이제 5년 안에 이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LIG 넥슨이 자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완성될 경우 이게 세계 국제시장에서 좀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상 공격하는 미사일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SRAAM, 이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LRAAM인데 둘 다 LIG 넥슨 주도로 이제 체계 통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LRAAM, 한국판 미티어입니다. 요거는 미티어랑 비슷하게 덕티드 로켓을 사용하고 요거는 현대로템이 엔진을,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이 탐색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탐색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미티어 미사일, 서방 측 최고의 미사일로 KF-21이 이거 단다 했을 때 최강의 창을 얻게 됐다 이렇게 저도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레이더를 이야기할 때 항상 레이더가 어떤 레이더를 쓰는가, 무기는 그게 중요합니다. 기계식 레이더는 그냥 안테나 같은 거, 그 다음에 PSA, 패사 레이더는 수동형 위상 배열, 제일 좋은 건 A사,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미티어 미사일과 달리 이 LRLM의 경우 A사 레이더 시커를 장착하는 서방 측 최초의 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번 5월달에 공중전을 벌였을 때 중국제 미사일이 프랑스제 나팔 전투를 격추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제 미사일이 이 A사 시크를 달아서 아주 먼 거리에서 적을 판별하고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달았기 때문에 이 LRAAM은 한국판 미티어 불리지만 사실은 미티어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